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올해도 마지막 달이네요. 12월 또 내년 한 해 어떨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월 참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12월 전망해보기 전에 11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11월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경기는 괜찮은데 2023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거든요. 예. 시작점은 미국 중앙은행의 그리고 22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슈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미국 물가가 예상 외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주면서 금리 인하 기대까지 굉장히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초 제가 저번 달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은 2300, 2300선 후반까지는 반등이 가능한데 그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무색하게 2400선 후반까지 넘고 이제 장중에는 2500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런 흐름들이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한 달을 정리하자면 경기 양호한 경기 그리고 2023년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오버슈팅이 전개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2월 주가는 어떤 패턴 보일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6월 고점 이후 형성되고 지속되고 있는 하락 추세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반등 10월, 11월 반등이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펀더멘탈, 경기나 기업 실적 그런 것들이 반영된 흐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는 괜찮은데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조합이죠. 왜냐면은 경기가 괜찮다면은 23년 하반기 금리 인하는 없을 겁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바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려면 2023년 상반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야겠죠. 지금은 좀 양립할 수 없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는 최근에도 좀 흔들흔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제 12월 중순 FMC를 지나면서 시장은 좀 하방 압력, 변동성을 좀 키워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주가 상하한 변동폭 네. 한번 예상 좀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2,500선 장중에 돌파 시도하긴 했지만 2,500을 강하게 넘어서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00선이라고 한다면 12개월 선행 PR 기준으로 11.5배, 11.6배거든요. 11.5배, 11.6배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2021년 6월 그러니까 코스피가 고점, 지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예. 그런 수준이 2,510포인트라서 이 레벨을 크게 넘어서긴 좀 어렵지 않을까. 거기다가 기술적으로도 200일, 200주 이동평균선이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2,500선을 넘어서 안착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단은 좀 2,300선 지지력 테스트 또는 이탈 가능성을 좀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MC를 전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2월 15일 새벽에 있는데요. FMC를 전후로 해서는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좀 후퇴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좀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추세 반전이 쉽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120일, 20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인데 플러스 반전 시도를 하고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 또한 0에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선을 넘어섰고 추세선을 넘어서려고 한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를 넘어서서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나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다. 특히 12월 초에 확인한 ISM 제조업 지수나 한국 수출이나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지금은 단기 오버슈팅이고 좀 저희가 그동안 제시드렸던 직전 저점 2130선 지지력 테스트 또는 이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 또 경제 이슈 이벤트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심리 지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물 지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은 경기는 괜찮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은 실물 지표, 물가, 그리고 FMC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자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일날 한국 수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부진했고 두 자릿수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두 달째 마이너스라고 본다면 향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폭을 키워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예. 전월에는 50.2, 겨우 50을 지켰었는데 49.7이라는 예상보다 낮은 49가 나왔고요. 신규 주문 뭐 이런 전반적인 제조업 환경이 부진하게 나타났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감이 좀 앞서갔다면 좀 부진한 현실을 확인하는 시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13일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인식할지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곧 이어서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 미국 FMC 같은 날 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통화정책 이벤트가 같은 날에 몰려있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결정도 중요하지만 향후 금리 인상 스탠스라든지 또는 통화정책을 진짜로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시사할지 또는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시사할지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파월이 이제 회의 결과 공개됐을 때 네. 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네. 해가지고 뭐 나스닥이 뭐 거의 5% 가깝게 막 오르고. 네네. 또 소비자 물가도 뭐, 야, 이게 이제 확실하게 진정세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주식도 거기에 좀 반응을 하고 했었는데. 네. 12월 마지막 FOMC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속도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지 금리 인하를 또는 금리 동결을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그림이 12월 FMC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라는 컨센서스 전망치인데 속도 조절 이슈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12월에는 50bp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컨센서스가 뭐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죠. 예. 전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도, 금리 인상을 이어갈 텐데 경기 상황에 따라서 75bp 할 수도 있고 50bp 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는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전망치 기준으로 보면은 5월, 6월 정도 4.9%, 5%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한 뒤에 연말까지는 4.4%, 4.5%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25bp 기준으로 본다면 두 번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 파월 연준 의장이 비롯한 여러 연준 위원들을 보면은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맞는데 피벗이라고 하죠. 정책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11월 30일 날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임박했다고 말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통화 정책을 빨리 완화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확실한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긴축을 지속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월 FMC에서 뭐 시장에 놀랄 만큼의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제어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12월 FMC가 시장의 우호적이기보다는 좀 불안감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 뭐 연준 위원들 전부 다 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갖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9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의 기대를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점도표인데요. 이게 9월 FMC에서 제공된 점도표인데 보시면은 23년 평균치가 4.6입니다. 네. 24년 평균치가 3.9고요. 자, 23년과 24년 갭이 0.7, 70bp 정도의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고 점도표 분포를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은 12월 FMC에서 뭐가 중요할까? 23년 점도표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지,
5를 넘어설지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24년 점도표입니다. 24년 점도표가 얼마나 상향 조정돼서 23년과 24년 점도표 간의 갭이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연준 입장에서 내년 하반기, 23년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재워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50bp 이내로 좁혀버리겠죠. 그러면은 23년 하반기에 50bp 2번 정도는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는 기대가 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는 계속적으로 불안한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후퇴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23년과 24년간의 점도표 갭이 격차가 얼마나 좁혀지는지 이게 0.5%포인트 50bp 이내로 좁혀지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신다면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왜냐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꺼내든 이유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속도만 조절하겠다. 속도만 조절하겠다. 물가를 잡을 때까지 속도를 조절해서라도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는 시그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점도표로서 얼마나 제어하려는지 그 부분이 12월 FMC에서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최근에 보면은 채권 금리, 원자재 여기는 뭐 경기, 수요 불안 이런 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식은 뭐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거죠? 일단은 지금 시장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전저점을 깨고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 특히 경제지표가 안 좋아질수록 이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유가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신흥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다우지수는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굉장히 부진하긴 했지만 최근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고. 자,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장에는 다소 통상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또는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는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시장이 우상향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느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권금리나 달러 인덱스나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경기 흐름이나 펀더멘털을 좀 더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내년 성장률 전망은 뭐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증시가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의 그림은 연간으로의 미국 GDP 성장률 그리고 주요국들의 GDP 성장률인데 올해 GDP 성장률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도 1.8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4분기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로존도 뭐 3%, 4%, 독일도 1.6, 뭐 프랑스도 2.5. 그러니까 1에서 2%대 성장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년이 문제죠. 2023년 전망치를 보면은 미국이 0.4, 유로존 전체로는 마이너스 0.1, 영국은 마이너스 0.8, 독일은 마이너스 0.7. 굉장히 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괜찮았지 않냐. 네, 지금까지 괜찮은데 앞으로 좋은 게 있어야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겠죠. 그런데 밑에 그림은 분기별 GDP 성장률을 같이 그려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3분기까지 GDP 성장률은 양호했지만 이제 4분기부터 내년 3분기 연말까지 흐름들을 보면은 거의 0에서 왔다 갔다 하는 GDP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2023년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전망치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경기가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시장에 긍정적인 플러스 효과를 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뭐 EU하고 뭐 영국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유럽 경기 침체가 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일단은 유럽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은 신흥국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뭐 물론 중국 경기에 있어서 저희는 내년을 좀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불안실성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EU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입니다. EU 교역 비중이나 수입 비중을 보면은 독일 다음으로 중국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EU에서 수입하는 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EU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 제조업 경기도 안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이제부터 안 좋아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특히 미국은 지난주에 발표된 12월 2일 날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49, 그러니까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수축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건데, 자,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자마자 반등을 할까? 그건 쉽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상당 기간 좀 하락하는 구간을 거친 뒤에 바닥을 잡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에 있어서 EU 경기 불안, 글로벌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불안이 신흥국 경기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이 뭐 정말 긴축을 세게 했습니다. 네. 내년 1분기부터 아마 이 긴축의 영향이 확실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싶긴 한데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긴축을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고용 지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택 경기라든지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꺾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위의 그림이 뭐냐면은 과거 금리 인상 사이클을 비교해 드린 그림인데요. 뭐 이번 2022년 3월 이후 금리 인상이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향후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원로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준을 좀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지금처럼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고는 하는데,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단숨에 4%까지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자, 이 여파를 어떻게 가늠하고 있냐? 너희들은 그걸 가늠하고 감당할 수 있냐?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ECB도, 그리고 연준도, 페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카드를 꺼내드는 겁니다. 예.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9개월, 8개월, 10개월,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정책 속도 조절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긴축의 여파가 실물 경제에 좀 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따라서 밑에 그림 보시면 이게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100을 기준으로 그리고 전월 대비 변동 폭을 기준으로 국면을 나눠봤는데 전 지역들이, 대부분 국가들이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의 여파가 이제부터 들어올 텐데 수축 국면에 진입한 경기 상황이 더 좋아지긴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 또는 경제 전망이 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 이런 불확실성 요인들을 좀 반영해야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뭐 역사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네. 뭐 선행 지표라고 할까요? 장단기 금리 차 네. 역전. 이게 뭐 지난 50년 동안 거의 예외가 없었다고 하는데 네. 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침체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과거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있었던 상황에서 10년물, 2년물, 그리고 10년물, 3개월물, 그리고 10년물하고 기준금리까지 역전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정반대의 상황이 이 90년대 후반부가 예.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때는 10년물, 2년물, 10년물, 3개월물, 10년물 기준금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전이 되긴 했지만 세 가지 모두 다 역전되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를 살짝 피해 갔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2000년, 그리고 2006년, 그리고 2019년처럼 세 가지 모두 다 동시에 마이너스 역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에 대한 불안심이 좀 커진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이 그림들이 좀 흐트러지게 된다면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언제 경기 침체 들어가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런데 하나는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플러스 반전할 때 시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신다면 이게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경기 침체야라는 것보다도 마이너스 들어가서 지금 옐로 경고등이 켜졌는데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침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기 침체라 하더라도 지금은 안심하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침체 우려가 상당히 이제 커졌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실업률까지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사람들이 이제 네. 정말 이게 침체 오는구나 네.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고용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일단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잘 나왔어요. 예. 실업률도 3.7 그리고 신규 고용자 수도 26만. 그래서 예상보다 괜찮았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도 아직까지 고용 상황들이 견조한 거, 단단한 거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미국은 통상적으로 4%를 자연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낮으면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하는데, 자, 거꾸로 말씀드리면 더 내려가기 어렵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고용 상황이 견조하긴 한데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먼저 사람을 안 뽑겠죠. 그래서 구인 건수가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그러니까 올해 5월 고점 이후로 먼저 꺾였고요. 두 번째로는 대규모 감원 수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특히 11월 달에 한 달 만에 4만 명 이상이 급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체 누적으로는 지금 8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8만 명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10만 명대가 거의 고점이었어요. 이때부터 실업률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 이번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괜찮게 양호하게 나오긴 했지만 고용 상황이 더 좋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반등하는 여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고용지표는 전형적인 후행지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급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왔거든요. 왜냐하면 고용이란 게 경기 상황 그리고 업황이 안 좋아지면은 먼저 비용을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부서를 정리하기도 하고 구조 조정을 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다가 마지막 수단으로는 고용을 조금 제어하려는 또는 해고하려는 인원을 줄이면서까지 업황을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좋아지는 그림보다는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실업률 통계 수치보다 네. 요새 빅테크들이 막 맞습니다. 감원한다 한다 하니까 체감적으로는 훨씬 좀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3분기 기업 실적은 사실 컨센서스 많이 밑돌았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4분기는 매년 그랬듯이 매년 쇼크였죠. 일단 3분기 실적부터 보면은 2분기 때까지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실적을 컨센서스 예상치를 상회하는 종목 비율이 50%는 넘어섰는데 이번에는 하회하는 종목 비율이 50%를 넘었고요. 예상치보다 영업이익은 한 8에서 10%, 순이익은 10에서 20%까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동안 실적이 괜찮다 했던 자동차, 비철, 철강 이런 업종들의 실적이 쇼크를 기록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런 실적 쇼크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하향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22년, 23년 이익 전망치를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하향 조정됐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2년 이익 증가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 23년 이익 증가율도 거의 0에 수렴해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면서 이제 좀 소강 상태, 좀 플랫한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보여드리면은 이거 다 반도체 때문이야. 나머지 업종들은 괜찮아. 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밑에 그림 보시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반도체를 뺀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은 3분기 실적 시즌 때 좀 레벨 다운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점 대비 레벨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근데 저는 거꾸로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보다 시크리컬, 소재 산업재라든지 이쪽들이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높이 때문인데요.
네. 위의 그림은 반도체 영업이익률입니다. 반도체 매출액 대비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를 보여드리는 전망치인데요. 이게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 전망치가. 과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했을 때도 11%, 13%는 지켰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말한 것처럼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골이 깊은 건 맞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깊네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익 전망이 충분히 하향 조정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레벨 다운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이익은 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반대로 밑에 그림 뭐냐면 반도체하고 유틸리티하고 조선을 뺀 업종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보시면은 21년 9%, 22년 8.6, 23년 8.3, 24년 8.5. 아까 GDP 성장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올해는 1.8인데 내년 0.4죠. 유럽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시클리컬이나 소재산업재나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 전망은 실적의 레벨은 22년, 23년, 24년 거의 플랫하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전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경기 상황만 보면 이 그림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는 충분히 낮아져서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충분히 낮아져서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시클리컬이나 소재 산업재는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아직까지 너무 높아서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높으니까 뭐 이제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렇죠. 아래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식적으로. 네, 그리고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 반도체 그 이익 사이클을 업종별로 이렇게 표시해드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시클리컬, 에너지, 화학, 정유, 운송 이런 업종들은 이제 하강 사이클로 진입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 측면만 놓고 본다면 23년은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13일이라고 그랬죠. 네. 뭐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숫자가 뭐 좋게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10월 물가가 7.7이었는데 CPI는 7.5, 7.6 정도 소폭 둔화되는 정도. 코어 CPI도 6.3에서 6.2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둔화세는 이어가지만 폭은 좀 제한되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물가 레벨이 그러면은 예상 외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11월이 끝나면서 11월 평균 유가라든지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보면은 가솔린 가격, 유가, WTI 유가를 보면은 전월 대비 마이너스 반전을 해가지고 물가는 더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로도 지금 플랫한 상황이고 전년 대비로는 이미 마이너스 10%를 밑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중고차 유가 이 영향으로 물가는 더 오르기보다는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관건은 10월 달에 물가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예상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이유가 중고차도 있었지만 의류, 옷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쪽들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두 가지 항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물가 레벨은 결정되겠지만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간다는 그림. 다만 6%, 5%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요새 우울한 얘기가 많아서 이제 좀 즐겁자고 질문을 좀 세게 드렸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약화 걱정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물가를 보고선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면서 증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별로 좋은 그림들은 아니거든요. 예.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서 물가 안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CT라는 데서 발표하는 공급망 압력 지수 이게 올라가면은 공급망이 너무 꽉 짜여져서 압박이 크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것도 보면은 동반 이렇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특히 네. CT에서 발표하는 것은 최근 마이너스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급망이 이제는 참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공급망 안정이 되는 게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경제 활력은 살아있는데 생산이 늘어나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된 게 아니라 밑에 그림처럼
미국 항구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항구에서 물동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거꾸로 말씀드리면 수요가 약해지면서 공급망 압력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 LA 항구가 미국에서 제1항구고 롱비치 항구가 미국에서 제2항구인데 네. 두 개의 흐름을 보면은 매년 연말 연초에는 좀 출렁출렁하는 그림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10월 달 물동량 기준으로 보면은 LA 항구는 2009년 이후 제일 낮은 수준이고요.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 예. 롱비치 항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수요라든지 수입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망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그림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요 악화 시그널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들이 이제 지금 가격만 유지하더라도 내년 2023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을 유지하거나 좀 더 내려가게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수요 불안이죠. 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해서 물가 레벨이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이른 한편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수요 불안 이런 쪽들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 물가인데요. 주택 물가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위의 그림은 주택 판매지 기대지수나 잠재구매 지수인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죠. 2012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자칫하면 금융위기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밑에 그림 빨간색 선은 뭐냐면은 프레디맥이라고 해서 주택 거래하는 데서 실질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변화율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근데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은 금융위기 때랑 좀 비슷한 그림까지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CPI 반영된 주택 물가는 아직까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물가가 꺾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런 주택 흐름들을 반영해서 좀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모두 회피할까?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경기 불안이 녹아들어 있다는 측면에서 물가가 레벨 다운되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진짜로 변하기 전까지는 경기 불확실성을 좀 반영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네. 좀 이제 빠르게 안정세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이 환율 전망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연말 연초에 22년 말 23년 초에 12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고점을 넘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심이가 커지겠죠. 두 번째 미국 경기가 안 좋은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유럽 경기는 더 안 좋다. 그럼 유로와 약세,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지겠죠.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금리 인상 환경이 진행 중이지 금리 인하기 되는 과도했다. 이 기대가 후퇴하게 되면 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된다면 저희는 달러 인덱스는 한 12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더 세게 내려가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가파르게 오는 데 따른 되돌림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플러스 원달러 환율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중국 봉쇄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로 인해서 좀 레벨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좀 봐야 된다. 저희는 원달러 환율이 연말 연초에는 1,500원까지 돌파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전고점을 넘어서. 자, 그럼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 변수 외에도 중국 경기 아직까지 불안하다.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 완화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봉쇄 조치가 완화돼서 경기가 좋아지는 데까지는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대감이 너무 과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한국 수출이 이제 막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안 좋아진 거거든요. 마이너스 10%대라서 많이 안 좋아졌네. 이제 바닥을 잡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10월에 이은 11월 수출 모멘텀이 마이너스로 갔는데 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면 아마 원화 약세 압력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달러 강세, 원화 약세에 좀 투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환율이 많이 내려서 이제 기대는 커진 것 같은데 네. 뭐 좀 경계를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코스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 2,500선 돌파 시도가 있긴 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하죠. 좀 밑에 쪽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너무 약하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디스크 온 위험을 사는 것보다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게 있습니다. 예. CNN 머니에서 매일매일 발표하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연중 고점권까지 갔다. 그리드 영역까지 갔다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기대감, 어떻게 본다면 탐욕의 그 심리가 좀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림이겠죠. 예. 통상적으로는 이게 좀 역발상 투자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올해 내내 이게 그리드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마다 변곡점이 나왔다는 측면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리스크온 시그널을 더 강하게 기대하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몇 번 와서 올 때마다 보여드렸던 그림 같은데요.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위에 그림인데요. 이거는 0.2에서 0.8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분들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0.2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과정이에요. 이 단기 매크로 리스크 보니까 0.8을 돌파를 하면 결국은 밑으로 꺾이고 네. 또 0.2까지 떨어지면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고 네. 그런 이제 규칙적인 양상이 보이네요. 네, 이게 뭐 통상적으로 계속 사이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4월, 6월, 8월 이게 저점이 치고 팍팍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을 때마다 시장은 괜찮았고요. 고점에서 꺾였을 때 4월, 7월, 10월 이런 그림들이 나올 때마다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이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월간 단위로의 변곡점, 주간 단위로 변곡점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또 이제 빅스입니다. 빅스도 20 밑으로 살짝 내려가긴 했는데 올해 내내 20%대에서 변곡점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변곡점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나 심리 환경, 매크로 환경들을 본다면 지금보다 더 레벨을 올려갈 수 있을까? 그건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저는 외국인이 7월 이후에 사서 모아 나가고 있다, 매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외국인 파란색이 외국인 현물 누적 순매수고요. 빨간색이 외국인 보유 비중입니다. 예. 재밌는 그림이 외국인은 7월 이후 10조 이상 막 사고 있습니다. 등락은 있었지만 그런데 외국인 보유 비중은 3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했던 거를 환매수하는 것도 플러스가 있겠고 시장 방향성에 대한 베팅은 아직까지 세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밀리면 사고 좀 오르면 팔고 예. 또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하는 패턴이죠. 그런데 12월 들어서자마자 좀 이상 징후가 몇 가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요 위에 그림은 뭐냐면은 회색선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포지션이고요. 선물 누적수 매수고 파란색이 외국인 현물 누적수 매수입니다. 보면은 6월 달에도 그랬고 9월 달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매달 초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시차를 두고 현물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었어요.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에이, 차익 실현 매물 나와봤자 시장은 우상향하겠지. 왜냐면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지 않았습니까? 6조 샀다가 2조 팔고 7조 샀다가 뭐 한 3조 팔면은 뭐 시장은 크게 영향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시장 상황의 수급은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외국인이 7월에서 8월 6조 4,500원을 샀는데 코스피는 한 250포인트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10월에서 11월 7조 이상 샀는데 2,130에서 2,500선까지 갔죠. 37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근데 9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2조 5천억밖에 안 팔았는데 코스피는 4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공을 이렇게 언덕을 끌어올린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힘겹게 끌어올리는데 여기서 힘이 빠져서 놓치기만 하면은 그 공이 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사정없이 굴러 내려가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수급에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회색 선이 12개월 선행 PR 선진국 대비 상대 강도입니다. 이게 높다라고 한다면 선진국 대비 비싸다.
낮다, 밑에 있다면 싸다라는 논리가 먹힐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요. 파란색은 뭐냐면은 이익 전망치의 상대 강도입니다. 이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매니저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한국은 원래 밸류에이션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거야.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고PR을 살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적지 떨어진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4분기 프리어닝 시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몇몇 애널리스트 분들이 4분기 프리뷰를 좀 발표를 하시긴 했는데요. 일단은 환율 효과 완전히 꺾여버렸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떨어졌고요. 비용 부담은 커졌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되게 커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4분기에는 리스크 좀 관리 착실히 하자. 네. 또 안정성 위주로 높자. 좀 네. 투자하자. 이렇게 강조했는데 마지막 달 12월 그 기조 계속 이어가는 거죠? 네,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 기조를 이어가는데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투자 또는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는 배당주, 방어주 이런 쪽들을 계속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에 접근하는 거 조금 조심하자. 안 사도 되니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대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기 채권 또는 달러 이쪽에 투자를 하신다면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저점 매수하는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이 아니라 아마 2023년 초반 정도 늦어도 1분기 중에는 한번 올 테니까 좀 기다리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채권이나 달러를 좀 안전자산을 통해서 좀 트레이딩 하신다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도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한 해가 될 걸로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좋아지는 변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하반기에. 네. 그래서 저희 2023년 전망의 제목이 반전 드라마고요. 그리고 23년 키워드를 키워드가 뭐니라고 물어보시면 주역에 나오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궁즉변, 변즉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말인데요.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변할 것이고 변하게 되면 통하는 길이 생긴다는 말인데 아마 내년이 2023년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쉽게 풀어드리면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진짜로 침체로 가게 되면은 물가는 더 레벨이 떨어지겠죠. 예. 경기는 안 좋아졌는데 물가는 떨어졌다.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은 지금은 좀 과도한 기대라고 말씀드리는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그림들을 조금씩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긴축으로 인해서 묶어놨던 유동성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여지가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까지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은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달러가 좀 슬로해지면서 신흥국, 한국 증시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그림은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좀 과도한 상승이라서 2023년 1분기 중에는 좀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지나야지 진짜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에 불과한 좀 과도한 기대라고 평가받는 것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들이 아마 23년을 바라보는 키팩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림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실적이 바닥권을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2023년 1분기, 2분기 중에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특히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만큼 물가, 통화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이 안에서 달러가 긍정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맞물려서 23년 하반기에는 통화정책 완화, 경기 턴어라운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달러 약세한 외국인 수급 개선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는 내년 1분기에 적극적으로 좀 매수 기회를 잘 포착한다면 23년 연말에는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문별로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이해를 했고 이게 이제 지금 경기 사이클 상반기 안 좋고 하반기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셨는데 자,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이게 뭐 그런 좋은 시그널이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경기 사이클만 놓고 본다면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바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OECD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21년 7월 달에 정점을 찍고 15개월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와, 너무 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 평균을 보면 고점에서 저점까지 평균 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 시차를 계산해서 보면은 23년 7월 정도가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나면은 낙폭을 좀 더 줄이면서 바닥을 잡아가려는 시그널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락하는 그림이긴 한데 전월 대비 변동폭을 보면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락하는 속도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다는 그림이에요. 예. 이게 내년 2023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듯한 모습을 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 왼쪽 그림이 뭐냐면은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한 미국과 한국의 GDP 성장 전망입니다. 일부에서 보셨던 블룸버그라는 데에서 전망한 것보다 좀 베어리시하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저희는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들이 2022년 4분기, 2023년 1, 2, 3분기까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깊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성장이 미국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안 좋아지고 유럽도 안 좋고 중국도 좀 불안정하면은 한국도 버티긴 좀 어렵겠죠. 우리만 좋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1%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기저 효과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다음에는 좀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왜냐면은 전년 대비다 보니까 전년에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2023년 4분기에는 2024년 4분기 마이너스 효과가 플러스를 영향을 줄 거고요. 예. 이런 그림들이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플러스 효과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23년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 모멘텀도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그림을 열어놓고 있어서 저희는 경기의 흐름들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경기 선행지수와 경기 모멘텀을 동시에 봤을 때도 2023년 2분기 정도가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플러스 반전 이런 그림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경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가고 있구나,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그림들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달러 말씀하실 때 사실 올해 엄청 강세였고 네. 또 최근에 오면서 이제 상당히 좀 안정세로 갔긴 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내년 초로 넘어가면서 다시 좀 올라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 이제 전체를 놓고 볼 때 네. 달러는 어떨 걸로 보세요? 달러는 이 또한 반전 드라마거든요.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경기가 불안정하다, 미국도 안 좋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직 안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120포인트 이상, 원달러는 1,500원 이상까지도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반대로 나오는 게 내년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착륙하고 침체로 가면 짧게는 1년, 길게는 5, 6년까지도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경기가 안 좋아진 뒤에는 달러는 항상 약세였다라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방적인 달러 강세가 나타났던 이유가 뭐였냐는 거죠. 미국 경기만 괜찮다. 또 하나는 미국 경기만 괜찮다 보니까 미국은 압도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보여줬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유럽하고 중국 경기가 너무 나쁘다. 이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경제도 안 좋다. 두 번째로는 금리 인상을 멈춘다. 세 번째로는 기저효과만으로 유럽과 중국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저희는 2023년 1분기 중에는 불안정한 모습을 좀 더 이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내년 말에는 달러 인덱스는 100 밑으로 원달러율은 1200 초반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원화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이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제로 코로나 너무 오래 가져가다 보니까
위아나랑 원화가 일방적인 약세를 보여줬었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왜 경기가 불안하냐? 유럽도 왜 경기가 불안하냐? 너무 빠른 금리 인상 이후에 나오는 후폭풍들이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반대의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 올해 내내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했고요. 유동성 풀었고요. 재정 정책 어마어마하게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할 거죠. 예. 왜냐면 아직까지 안 좋으니까. 근데 중국은 이 반대로 시차를 두고 유동성 공급,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아마 2023년 2분기부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일방적인 달러 강세, 그 와중에 일방적인 위안화, 원화 약세가 벌어졌다면 내년에는 2023년에는 달러 약세와 함께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가 좀 더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신재생 에너지, 국방, 네. 뭐 G3라고 합니까? 네. 이 G3는 아무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좀 최근에 특히 뭐 미중 패권 전쟁 이런 네. 거 겹치면서 뭐 정치 외교 변수가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은데 요건 좀 내년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업종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뻔해서 계속 이걸 갖고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너무 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 중국, 중동, 뭐 여러 지역별로 블록화하면서 탈세계화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에서 그리고 각 국가별로 꼭 가져가야 되는 산업이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국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반도체는 향후 미래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도 반도체를 뺀 거를 만 가지고 생활해봐라 하면 생활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옷만 입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의자는 괜찮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2차 전지가 왜 필요하냐면은 에너지 독립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를 독립했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100%였다면 이런 러시아의 횡포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IRA 법안을 통과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방, 방산인데요. 이거는 유럽과 중동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주 국방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도 방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한테는 참 기회인 것 같아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위 산업, 그러니까 무기 수출이 지금까지는 40억 달러가 맥스였어요. 근데 작년에 72억 달러까지 올라왔고요. 올해는 10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너무 뻔하긴 하지만 지금 글로벌 트렌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정치적, 외교적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국방까지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주목해야 되는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초에 그달 네. 이제 시장 전망하는 시간 쭉 꾸준하게 가져왔는데 네. 참 요 전망 시간은 올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세월이 참 빠른데 팀장님 뭐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네. 오늘 순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아마 올해 내내 그렇게 좋은 전망은 많이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키는 것도 투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지켜야지 기회가 왔을 때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지금 2022년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뷰를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코스피 2,400 이상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2년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 힘든 시간을 잘 버티셨다면은 23년에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머니올라 채널을 통해서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도움에 저도 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모두들 건강하시고 새해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좋은 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